한 나라의 문자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주도했는지를 두고 지금도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어두운 서재에서 홀로 촛불을 밝히고 글자를 그려낸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궁궐 한켠에 모인 비밀 태스크포스 팀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따라가며 훈민정음이 태어난 진짜 전말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것도 국왕이 직접 나서서 통제한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급비 프로젝트였습니다. 1443년 어느 겨울밤, 경복궁 깊은 곳 서재에 촛불 하나가 밤새 꺼지지 않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명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의실 예약에 방해금지 모드까지 걸어놓은 셈이었습니다. 세종이 이토록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글로 남길 방법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한 장, 소송장 한 장을 쓰려 해도 한자를 모르면 남의 손을 빌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아예 억울함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새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도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는 4대 외교를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다른 문자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세종은 회의도 보고도 없이 이 작업을 조용히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세종의 눈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훗날 말년까지 그를 괴롭힌 눈병의 시작이 어쩌면 이 촛불 밑에서 지새운 밤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기록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서문을 남긴 정인지는 세종이 직접 글자를 창제했고 학자들에게는 해설서 작업만 맡겼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성현이라는 학자가 남긴 용제총화에는 세종이 업문청이라는 별도 기구를 세워 신숙주와 성산문 등에게 업문 제정을 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훗날 해설서 편찬에 이름을 올린 8학사의 이름도 오늘날까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산문, 강희안, 이계, 이선로. 이 정도면 조선판 드림팀 라인업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명단입니다. 왕의 단독 발명이었는지 비밀리에 꾸려진 지편전 학사들의 협업이었는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논쟁은 지금도 국어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거운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화는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단서가 됩니다. 지편전 학사 신숙주가 소리와 발음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북경 너머 요동을 13번이나 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문 하나를 확인하러 강을 건너고 발음 하나를 물으러 또 강을 건넜습니다. 이때 함께 밤을 지새우며 소리를 연구하던 동료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성산문이었습니다. 훗날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완전히 갈리지만 이 시기만큼은 같은 목표를 보고 있던 둘도 없는 동료였습니다. 세종 혼자 만들었든 여럿이 함께 만들었든 이 정도의 집요함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실록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임금께서 몸소 언문 28자를 만들어내니 사전회의도 중간보고도 결제 요청도 없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만 그야말로 툭 하고 세상에 던져진 겁니다. 사전 공지도 티저도 없었던 요즘 아이돌 컴백보다 더한 깜짝 발표였던 셈입니다. 소식을 접한 조정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성취였고 누군가에게는 감히 상상도 못한 파격이었습니다. 실록에 자세히 남지는 않았지만 궁궐 안에서는 며칠 동안 이 이야기만으로 화제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28글자는 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자음 5개의 기본 글자는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이 움직이는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비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미음은 입모양 그대로를, 시옷은 이의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그렸습니다. 모음의 기본 글자 3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둥근 점 하나는 하늘을, 평평한 가로선은 땅을, 곡개선 세로선은 서 있는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오래된 우주관을 문자 설계 안에 그대로 접어놓은 셈입니다. 이 기본 글자들을 위아래, 좌우로 조합하면 나머지 모음들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음 쪽에는 또 하나의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도 그만큼 세지도록 설계한 겁니다. 어금니 소리, 기본자 기역에 획을 더하면 더 강하게 터지는 소리인 키읔이 됩니다. 혓소리는 니은에서 시작해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한 번 더 더하면 티읕으로 강해집니다. 입술 소리는 미음에서 비읍으로 다시 피읍으로, 이 소리는 시옷에서 지읒으로 다시 치읒으로 이어집니다.
글자 모양만 보고도 소리의 세기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시각화된 발음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외워야 할 글자 수백 개가 아니라 원리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유추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친다는 자부심이 괜한 허풍이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글자를 두고도 모두가 박수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발표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현전 부제약 최만리가 관복을 갖춰 입고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1440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조조 안팎이 술렁였고 최만리를 따르는 신하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소에 계속 등장하는 이두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두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어순대로 적던 옛 표기법으로 신라 때부터 관리들이 문서 작성에 써온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두 역시 한자를 알아야 쓸 수 있었기에 정작 글을 모르는 백성 대부분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상소의 논리는 크게 5갈래였습니다. 첫째, 중국과 다른 문자를 만드는 것은 4대의 원칙에 어긋나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이두는 한자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업무는 그렇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셋째,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널리 의견을 묻지 않고 소수에게만 갑자기 가르친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는 항의였습니다. 넷째, 옛사람들이 이미 완성해 놓은 운서 체계를 함부로 고치는 건 신중하지 못하다는 우려였습니다. 다섯째, 세자가 이런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견제였습니다. 명분부터 절차, 학문, 후계자 문제까지 사실상 반대 종합 세트를 준비해온 셈이었습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설총이 만든 이두 역시 한자의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적은 것 아니냐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근본 원리가 다르지 않은데 왜 이두는 되고 업무는 안 되느냐는 대물음이었습니다. 논쟁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세종은 최만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의군부에 가둡니다. 차가운 옥사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들은 다음날 전원 석방됩니다. 하루짜리 옥살이 치고는 꽤나 화끈한 반성문 타임이었던 셈이죠. 가장 아끼던 신하들의 조직적인 반대조차 세종이 옳다고 믿는 방향을 꺾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글자를 만든 것과 그 글자를 세상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1440학년, 마침내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됩니다. 정인지는 서문에서 앞서 설명한 발음기관, 항영 원리와 하늘 땅 사람의 원리를 학술적으로 정리해 후대에 남겼습니다. 반포 이후에도 원문을 실제로 퍼뜨리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조선왕실의 뿌리를 도래한 용비어 청가가 세 글자로 편찬되고 석보상절 같은 이야기책도 원문으로 옮겨졌습니다. 백성이 읽고 싶어지는 콘텐츠부터 새 문자로 채워넣은 셈입니다. 효자와 연료의 이야기를 담은 삼강행실도 역시 훗날 원문으로 다시 편찬되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글자는 반포 이후에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반포된 글자였지만 조선의 공식 문서에서는 여전히 한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원문은 오랫동안 여성과 평민이 주로 쓰는 글자로 취급되며 나랏일의 중심에서는 한 발 비켜나 있었습니다. 이 글자가 마침내 나라의 공식 문자로 지정된 건 반포로부터 무려 450년이 지난 1894년의 일이었습니다. 법률가 칙령을 북문으로 삼는다는 고종의 칙령이 내려지고 나서야 훈민정음은 이름값을 온전히 인정받은 셈입니다. 오늘날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는 것도 바로 정인지, 서문에 남은 이 반포 기록에서 계산된 날짜입니다. 여러분이 해마다 하루 쉬는 그 날짜의 기원이 사실 이 촛불 하나였던 셈입니다. 왕의 단독 발명인가? 비밀 태스크포스의 협업인가? 그 답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아있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시작됐든 이 프로젝트는 촛불 하나로 시작해 600년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막을 읽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날 밤의 그 촛불 덕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훈민정음을 둘러싸고 훗날 벌어진 또 다른 이야기를 다룹니다.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세요.